광주 지역의 우리 그 한인 학생들 사이에 어떤 광범위하게 어떤 항일 의식이 고조돼 있었고 이런 학생들의 그런 의식들이 모였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의 특히 청년 학생들한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여름 겨울 방학 때 주로 이제 열차선을 따라서 하는 전국 강연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중화하는데 각종 이제 반일 사상뿐만 아니라 계몽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되는데 학생들로부터 비롯됐죠, 분명히.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분명히 선도적으로 투쟁을 벌였지만 거기에 놀라울 정도의 광범위한 대중들이 집결을 했습니다. 학생이라는 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학생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었던 것이죠. 5.18 항쟁이 종료되고 당시에 대부분 이제 사망자, 부상자가 한 80% 정도가 10대, 20대였다라는 것은 중학생을 비롯해서 고등학생들, 그다음에 대학생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들이 있다. 100여 년 역사의 위기마다 민족을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던 그들. (3천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운집했던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광장. 오랜 시간 광주 시민들과 학생들이 바랐던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이 89년 만에 열렸다. 학생 독립운동은 주체가 학생이었을 뿐 성격은 항일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장소도 광주에서 시작됐지만 이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념일이 뇌리에서 잊혀지기 시작했던 건 박정희 정권의 유신 직후인 1973년. 1953년부터 학생의 날이란 이름으로 20여 년간 이어져 오던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은 광주 학생들이 유신철폐를 요구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기념일에서 제외되었고 3대 독립운동임에도 역사의 뒤편으로 배제되었다. 유신 체제하에서 아마 전국 최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충장로까지 유신 체제 반대 시위를 전개했던 학생들이 고보생들의 혼을 이어받은 일고생들이었고 그리고 75년 유신 반대 데모에서는 거의 16명이나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학생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그날을 기억하는 연로한 동지들과 후손들의 행사로 그렇게 소박한 기념식으로라도 치를 수 있었던 것은 1984년이 되면서부터. 하지만 이 행사도 해년마다 주관기관이 순번으로 돌아가는 등 마지못해 치러지는 행사로 무시되어 가면서 오롯이 광주만의 기억, 광주만의 정신이 되어갔다. 1998년 11월 3일 학생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난 그 항일 독립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단위 행사로 축소가 되고 기념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왜곡이 있었고 폄하가 있었을 거다라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역 차별에 관한 저변의 인식이 밑에 깔려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의심은 해보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 뒤편에 놓여졌지만 광주 시민들과 독립운동 후손들의 뜻을 모아 2005년 광주 화정동에 자리 잡은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과 기념관. 하지만 국가적 무심함 속에 십수년간 이곳이 어떤 곳인지, 무엇을 기리는 공간인지 지역민들에게조차 점차 소홀한 공간으로 존재해왔다. 덩그러니 우뚝 솟은 추모 탑만이 치열한 역사의 흔적을 복원한 기념관과 함께
이곳을 지켜온 것이다. 빼곡히 걸려있는 수많은 얼굴들. 기억 속에 희미해진 90년 전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통학기차 안 일본 학생의 성추행과 집단 싸움이 전부인 양 알려진 광주 학생 독립운동. 하지만 평등의 본질을 망각한 일제의 그릇된 식민지 교육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 발발의 본질이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어떠한 신분에 있건 간에 공통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동일한 교육 내용을 공부를 하는 그런 장소죠. 식민지 정책의 모순은 당시에 한국 사회의 전반에 다 걸친 거였죠. 20년대 후반, 특히 20년대 후반에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의 명유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일제의 차별적인 식민지 교육에 대한 항거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우발적 사건인 것처럼 축소시키려는 일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주 학생들의 항거는 거리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단순한 젊은 혈기의 의분으로 설명하기 힘든 이 파급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그 힘의 한 축은 전국에 결성되어 있던 학생들의 비밀 조직, 그리고 광주에는 성진회라는 비밀 독서회가 힘을 키워오고 있었다. 조정운동지 루시안 여러 선배님들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성진회가 어떤 단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강령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때 강령을 들여다보면 조선의 독립을 쟁취한다. 그리고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반대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한다. 항일, 독립운동을 위한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4개월이 넘는 동맹휴학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항일 역량이 이렇게 증가되고 역량이 닦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의 역량 축적도 성진의 결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왔던 항일에 대한 학생들의 의지는 통학기차에서의 작은 불씨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독립운동으로 확대되었고 5개월간 전국을 넘어 중국과 일본, 동남아까지 확산되며 거센 항일 물결로 바뀌게 된다. 3.1운동 실패 이후 침묵하고 조용하던 한반도 전역을 작은 골방에 모여 차별과 핍박에 분노하고 정의와 평등을 이야기하던 이 땅의 10대 학생들이 그렇게 거대한 울림으로 가득 채운 것이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이후 당시 조선 헌병대 사령부가 조사한 전국의 참여학교 분포도 전국의 초중등 그리고 전문학교 187곳이 참여한 광주 학생 독립운동. 주목할 만한 점은 광주를 중심으로 전라남북도가 32개 학교인 반면 경기도 41개 학교,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가 각각 36개 학교로 당시 지역별 학교 분포를 고려하더라도 이 독립운동은 결코 광주만의 운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일제의 처벌은 가혹했다. 직접 검거한 학생은 1,462명. 학교를 통해 정학과 퇴학 처분이 내려진 학생은 무려 3천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3.1운동 이후 침체되었던 전국적, 대중적 독립운동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고 개성과 원산, 신의주까지 북측 지역으로의 확산은 물론 학생들뿐 아니라 각종 청년단체와 노동단체, 심지어 해외의 반제동맹이나 중국 공산당,
국민당의 기관들까지 참여하는 1929년 당시 세계 정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항거운동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일제라는 거대한 폭력에 모두 하나가 된 것이다. 기본적인 그 조선총독부에 의한 국가폭력이 그 전제가 된 거거든요. 조선총독부는 시정일관하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일본인과 조선인의 그 대우 자체를 좀 달리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차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검자가 한 10대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인의 경우도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구속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처벌을 받은 거죠. 그거는 이제 싸움의 과정이었으니까 일부가. 그러니까 전체 그 5개월 동안의 피검자는 사실은 이제 1,400명 정도 돼요. 전체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거죠. 예. 일제의 차별적 처벌은 광주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독서의 활동과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433명을 검거해 173명을 재판에 회부했고 이 과정에서 가혹한 고문과 핍박이 이어졌다. 이 같은 고문과 처벌은 남녀 학생을 가리지 않았으며 이들 학생들은 이후 국내에 남아 또는 중국과 일본으로 넘어가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그렇게 이 땅 학생들의 항일운동은 전 세계를 주목시키며 불합리한 시민정책과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또 하나의 역사로 자리 잡았다. 고층 빌딩 사이 한가로이 물줄기를 내뿜는 일본 도쿄의 명소 히비야 공원. 상쾌한 새소리와 도시의 적당한 소음이 잘 어울리는 이 공원은 과거 2차 세계대전 일본군의 연병장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곳이다. 바로 1919년 2월 조선의 유학생들이 독립을 선언했던 바로 그곳이다. 놀랍게도 이곳은 일본의 군과 경시청이 인접한 적진의 수도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 그들의 선언이 준비되고 실행되었던 도쿄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 1919년 2월 8일 이른 아침 일본 내 각국 대사관과 신문사 그리고 일본 국회의원과 조선 총독부에 독립선언서를 발송한 조선 유학생들은 이날 오후 하구의 총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600여 명의 조선 유학생들과 함께 조선 청년 독립 명의로 이광수에 의해 작성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다.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됨을 선언하노라로 시작되는 이 선언서는 한일 병탄이 한국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인 만큼 일본은 한국을 독립시킬 것, 미국과 영국은 승인한 죄가 있으므로 속죄의 의무를 질 것,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우리 민족이 생존을 위해 자유행동을 취해 독립을 달성할 것 등을 선언했다. 비록 미국 윌슨 대통령의 선언은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은 움직임이었다고는 하지만 적국 일본 한복판에서 그것도 학생 신분에 불과했던 10여 명의 실행위원회에 의해 작성됐던 그들의 독립선언서는 투쟁적이면서도 시민적이고 또한 혁명적인 선언서였다. 이는 실로 큰 파장이었고 대한학생들의 민족적 항거의 역사적 뿌리가 되었다. 무엇보다 일본 내 고립된 조직이 아닌 국내와의 적극적인 항일의식 교류의 선봉 역할에서 더욱 큰 역할을 키워가게 된다. 그 하구회가 사실은 1912년에 만들어지는데 그 이전하고 가장 다른 게 일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조직이 돼요. 원래 풀네임은 도쿄 조선 유학생 하구회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장 장점이고 그리고
사실은 도쿄 지역에서는 도쿄 YMCA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간다 지역의 학생들의 구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분위기 만들고 메이킹하는 데는 최고였고, 그리고 이제 하구에라고 약칭하는 이 조직이 29년에 없어질 때까지 사실은 그 제일조선인 사회뿐만 아니라 그 국내의 특히 청년 학생들한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도쿄 미나미야주 부에 있는 제1한인역사자료관. 조선 유학생들이 활동했던 당시에 일본 내 조선인들의 삶을 확인하고자 찾은 이곳. 수많은 자료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자료관에는 당시 조선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국내 농민층의 몰락으로 단지 삶이라는 목적 하나를 위해 어떤 대우를 받을지 알면서도 찾아온 이곳은 차별과 무시라는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바닥으로 내쳐진 밑바닥의 삶 그 자체였다. (1차) 세계대전으로 경제 활황을 맞았던 일본은 노동력 부족과 내국인의 임금 상승을 막고자 저임금의 조선인을 대거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일본 작업복을 입고 일본인을 위해 일을 해도 조선인은 조선인이었을 뿐.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으로 고립되었고 일본의 사회가 제공하지 않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스스로 만들고 꾸려나가야만 했다. 그러한 비참했던 일본 내 조선인들의 삶을 바라본 조선인 유학생들에게 민족 차별에 대한 울분과 독립에 대한 의지가 커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식민지 시대 일본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생각이라는 건 시끄럽고 냄새나고 불결하고 이런 편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조선인 노동자들한테 집을 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건너와도 살 집을 마련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도시 주변부에 조선인들끼리 이제 뭉쳐서 이제 집을 짓고 산다거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선인 부락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는 이제 인프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도도 하나, 화장실도 하나, 전기는 안 통하는 게 당연하고 굉장히 열악한 생활을. 무시와 차별, 조롱과 천대. 하지만 이 같은 몸서리 쳐지는 환경 속에서 생존력을 키우고 삶이라는 숙명에 결코 쓰러지지 않았던 일본 내 조선인들. 이들이야말로 조선 유학생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을 선언하게 했던 원동력은 아니었을까. 일본에서의 독립선언의 열기는 곧이어 국내로 전파되었고 전 국민의 독립운동 의지는 1919년 3.1운동으로 승화되어 한반도 전역을 휩쓰는 거대한 물결로 일어났다. 모두가 하나 되어 외쳤던 대한의 독립. 그리고 이는 사상적 항일운동과 사회운동, 그리고 학생운동이 되어 일제에 대한 대대적인 도전과 위협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 당시 수형카드의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5,300여 명의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 기록을 새롭게 찾아낼 수 있었다. 이들 중 눈에 띄는 기록들이 나타났다. 아직 학생의 신분으로 또는 10대의 나이로 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처벌을 받은 기록들. 국가보훈처는 현재 지역과 성별, 나이, 직업별 독립운동 수형자들을 분류해
보다 정확한 독립운동의 흔적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단순한 의분만이 아닌 죽음을 무릅쓰고 일어났던 대한의 학생들. 그들은 학생의 신분을 고찰했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었으며 이를 통해 민족과 나라에게 보상하고자 했던 것이다. 광주학생운동 같은 경우는 29년에서 30년대로의 새로운 국면 전환의 시기에 반일의 전국적 전망을 새롭게 가져가는 계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냐면은 세계공황 이후에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그 20년대 말까지의 운동의 방식에 대한 자유 비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의 대중적 운동의 한계 속에 민족주의 중심의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광주학생운동이 바로 그런 그러니까 계기로서의 작용하지 않았을까. 다른 계층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일민족운동에 나선 겁니다. 식민지 교육을 받으면서 식민지 교육과 다른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와 자기 자신의 자세, 입장에서만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지향해야 되는가, 우리 민족이 뭘 지향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큰 거시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항일 학생운동이 발발하고 51년이 지난 광주에 또다시 피바람이 불었다. 1980년 5월 18일 총과 칼을 앞세운 전두환 군부 정권이 무력을 행사했고 학생들은 또다시 강력히 저항했다. 이곳 전남대학교 정문은 5.18 항쟁의 시작이 되었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학생들 5월 18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그 사실을 모르고 등교했던 학생들과 그리고 또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전남대학교 정문에 모이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 정문에 와 있었던 학생들을 지금 학교를 장악하고 있었던 7공수여단은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이제 학생들 쫓아보내는 거죠. 쫓아보내는 과정들 속에서 일련의 이제 잔혹한 진압들이 이루어졌고 그 잔혹한 진압은 이제 곤봉으로 두들겨 패고 학생들을 이제 등교한 학생들을 붙들어서 무릎을 꿇히고 심지어는 이제 교수들도 잡아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 정문 앞에 무릎을 꿇혀놨다는 거죠. 박정희 정권의 몰락과 함께 등장한 전두환 신군부. 죽음으로 끝이 난 정권의 지도자처럼 그도 역시 그렇게 하면 이 땅의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넣을 거라 생각했었을까. 전두환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언론을 통제했으며 모든 국민을 위협 대상으로 겨누었다. 하지만 전국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지속됐고 모든 반발을 짓눌렀다고 생각했을 때 틈새를 터뜨리고 나온 뜨거운 저항이 남쪽 땅에서 솟구쳤던 것이다. 이 대중이 결집하는 게 학생이라는 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큰 산사태가 일어날 때도 조그만 눈덩이가 뭉쳐져서 그게 굴러내리기 시작해야 산사태가 되는데 학생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었던 것이죠. 그걸 박정희는 지식인인 학생들과 대비되는 그 민중들을 똘만이라고 비하를 했죠.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그렇게 만나게 됐고 그거를 다시 한번 정말 훨씬 더 진하게 만나게 된 게 광주예요. 그 저항 과정, 항쟁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는데 통계를 보면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10대에 20대. 그래서 사망자 이제 163명 중에 한 70에서 80% 정도는 10대, 20대였고, 그러니까 10대와 20대라고 이야기하는 건 중고등학생, 대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이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희생이 가장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망자 163명 중
중고생을 포함한 대학생 이하는 35명, 민간인 부상자 852명 중 20세 이하는 217명. 5월 27일 마지막 밤 전남도청을 사수하며 사망했던 이들 중 6명이 10대였다. 이보다 앞선 학생에 의한 혁명의 시작은 1960년 4월 어느 날이었다. 마산 중앙부두 인근에서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면서 부정선거를 비난하며 정권 교체를 요구하던 시위는 온 국민의 분노로 치솟았고 부도덕한 정권의 몰락을 촉구했다. 서울의 대학생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는 전국 모든 고등학생에게 확산되어 학생에 의한 혁명으로 역사에 새겨지게 된다. 4월 18일 국정사당을 다녀오는 고대생들이 심야에 기습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약 50명이 다쳐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또는 이제 불구자도 되고 그것이 조화선이 돼서 마산 3.15를 비롯하여 강주 3.15 또 그래서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이 됐고 서울 강북구 수유로에 위치한 국립 4.19 민주묘지. 1963년 박정희 정권 당시 3,000평 규모로 만들어졌지만 4.19 의거 또는 4.19 혁명 등 명확한 칭호 하나 정하지 못하며 30년을 이어오다 1993년 김영삼 정권에서야 비로소 혁명이란 이름을 확정짓고 3만 평 규모의 성역화된 공간으로 조성된 곳이다. 우뚝 솟은 학생혁명 기념탑을 중심으로 빼곡히 들어선 수많은 묘비들. 일반적인 묘비와는 달리 교복을 입은 학생을 그리고 다니던 학교의 이름을 묘비에서 만난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가 지닌 지울 수 없는 상처일 것이다. 60여 년 전 오름을 외치며 저항하다 사라져간 수많은 이 땅의 학생들. 전쟁이 끝나고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꿈꿨을 1960년 대안의 학생들이 그렇게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사라져갔다. 이 중고생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일본 일제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받지 않은 첫 세대인 거죠. 일본 군국주의 대신에 미국식 민주주의로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한글로 교육받은 첫 세대인 거죠. 그 세대가 어마어마한 그 일을 벌린 거예요. 피해 화요일로 불리며 약 100여 명의 사망자와 7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 그리고 전국 10만여 명의 일반 국민들까지 함께했던 4.19 민주혁명. 서울, 대전, 부산, 목포, 광주 등 전국의 주요 도시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대한민국. 그리고 그들에게 분노와 저항을 깨우쳐준 대한의 학생들. 이로써 이승만 정권의 몰락, 그리고 제2공화국 출범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4월 혁명이라는 게 한국전쟁 끝나고 만 7년밖에 안 지난 상황에서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싹 다 죽었어요.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생각, 조금이라도 민주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들은 죽거나 북으로 갔거나, 여기 이제 조금 일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겁을 먹고 깨갱하고 상처 입고 뭐라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완전히 멸균실 수준으로 박멸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그냥 기운을 잃고 흐물흐물해졌는데, 정말 4월 혁명이 왜 위대하냐? 그렇게 다 죽고 전쟁이 끝나고 만 7년이 지나지 않아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박정희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부마 항쟁이 일어난다.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대한 저항이자 급속한 산업화 속에 도구로 전락해가는 노동자들과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었던 이 항쟁은 30년 전 이 땅 학생들의 바람처럼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다시 한번 외쳐댔다. 이날 부산 시내에서는 17군데의 공공기관이 습격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독재 정권의 강력한 물리적 무력 진압은 이들의 바람을 짓밟았으며 구심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부산과 마산 학생들만의 실패한 저항으로 끝나버렸다. 5.18의 시린 역사를 뒤로하고 전두환 정권의 강압적인 통치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극에 달하고 있었을 때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이 이곳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조사실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경찰의 돌연사 발표에 의구심은 더욱 커져갔고 결국 밝혀진 사인은 경찰에 의한 고문과 폭행.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뒷머리에 피를 흘리는 한여리를 누군가가 부축해서 끌고 갔다. 그들을 향해 다시 수십 발의 최루탄이 터졌다. 이한열 최루탄 사망 사건으로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감금하고 억압하며 고문으로 공포를 조장했던 전두환 정권이었지만 피 끓는 젊은이들의 희생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큰 저항의 불씨를 대한민국 사회에 다시 한번 당기고 있었다. 두 젊은 학생의 죽음으로 대한민국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 눈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소중한 걸음이 되었다. 그리고 대한학생의 값진 희생에 의해 결국 전두환 정부는 대통령 직접 선거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발표하게 된다.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양을 실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이 분단됐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섰던 독재 정권이라는 게 살벌한 독재 정권이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한국 전쟁 때 정말 완벽하게 그렇게 멸균질처럼 싹 죽여버렸는데 불과 두세 달 만에 이 정도 민주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민주화를 이루는데 그렇게 민주화를 이룬 데는 뭐냐 하면은 그 대학생들이 갖고 있었던 그 청년 학생들, 그 학생들이 자기들의 특권을 내려놓고 그냥 헌신적으로 민중과 함께 하려고 했었던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다고. 이게 광주 학생 독립운동, 그다음에 4.19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더라도 당시에 거의 모든 역사적 격변기에 시대가 어떤 역사적인 과제를 요구했을 때 시대적 소명에 늘 부응했던 것들은 학생들이었죠. 학생들이었고 젊은이들이었고 청춘들이었고 청년들이었고 그래서 청년 학생들의 투쟁과 헌신에 의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완성돼 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40년. 또 다른 미래를 앞둔 대한민국의 학생들. 그들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그리고 같은 나이,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역사는 어떤 가치를 지닌 어떤 의미로 존재하고 있을까? 학생들이
사회적 참여 활동이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 85% 정도 이렇게 높게 나타났거든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대해서 아느냐라는 질문에 이제 70.5%, 그러니까 10명에서 7명은 학생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답을 해 주었지만, 아이러니하게 11월 3일이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25.8%,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39%, 10명에서 4명 정도가 실제로 10대들에게 3.1운동에 대해 물었을 때 가장 낮은 관심도를 보였지만, 그들에게 역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다. 즉, 과거의 역사보다는 자신들이 새롭게 써나갈 역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지식 위주의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 절벽에 놓여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시대 정신을 이제는 학생들만의 몫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해야 되는 또 몫이 되는 거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런 시대 정신의 실천이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이 정도의 수적으로 열세에 있던 상황이지만 그걸 가만 냅두지 않겠죠? 민족이나 국가가 아닌 또 다른 고민을 안고 사는 그들에게 역사는 다른 의미일 것이다. 자신들만의 언어와 자신들만의 색깔이 명확한 지금의 아이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다. 학생이라면 그 의미를 꼭 알고 넘어가야 할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럼 그분의 행적의 발자취를 찾아가기 위해서 일단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찬 선생님이 처음 반군에 맞서서 손배 선생님이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하고 나서 다시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모르는 그 인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고 그런 업적에 대해서 직접 알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조사가 필요해서 약간 좀 노력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료를 찾고 영상을 만들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사이, 이들은 역사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우리가 다친 마음속에 역시 한계점을 긋고 있었구나. 이런 한계점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역시 깨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른들도 성인들도 계속 노력해서 배우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친구들은 훨씬 더 그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그 시대의 느낌을 저희가 느낄 수 있게끔, 읽을 수 있게끔. 교육에 주도를 하는 주체가 학생들이라면 어떤 배움의 기프도 훨씬 더 좋아질 거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의 언어로, 자기의 말로 설명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훨씬 더 공감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바뀌었고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하는 동안 우리는 예전의 잣대를 우리의 학생들에게 들이대고 있었는지 모른다. 시대만큼 빠르게 바뀌어온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도 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위기에 피 끓는 열정으로 앞장서는 대안의 학생들인 것을 우리는 잊고 지내온 것이다. 지금의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로서의 청년으로서 갖는 열정과 순수성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림으로 역사를 대면한 학생들과의 공감을 물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시대에 살았으면은 진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약간 힘들었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 아빠가 약간 이런 시위 같은 거 나가셨거든요. 근데 그런 거 들으면서도 내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냥 똑같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냥 도움이 된다면 했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고 이분들 덕분에 저희 지금 광주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덕분에 이제 나라도 전체적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약간 그리면서 울컥했던 그게 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지금 살아갈 때는 맨날 학원 가고 학교 가고 하니까 막 이런 걸 신경 쓰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그림 그리면서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살았다면 내가 이 운동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쫄보긴 한데 나가봤을 것 같아요. 촛불 시위처럼 학생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절대 공부만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 또 많이 활동하는 게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없이 어리고 나약해 보이는, 그래서 과거 이 땅의 학생들과는 다를 거라는 기성세대들의 생각. 이 땅의 학생으로서 물려받은 유전적 기질을 오히려 억누르고 잊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다. 전통적인 유교적 관념도 있지만 시대의 변화도 잘 읽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왜 힘든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대처 방식도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우리가 우리식의 눈에서만 보지만 않으면 정의롭고 가치 있는 올바른 그 민주 시민으로서 해야 될 어떤 역사적 사명을 실천해낼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큰 교육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목이 터져라 외쳤었지만 그 민주주의가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근데 애들은 여기에는 민주주의가 없을지 몰라. 민주주의가 뭔지 공부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데 민주주의가 몸에 배어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 격변기에 늘 중심에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었던 건 청년들의 저항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 저항 정신은 저는 언제든지 발현될 거라고 보고 각 시대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저는 발현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집단 지성화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어떤 우리 기성세대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떨쳐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 속 대한학생들에게서 느낄 수 있었던 치열한 저항과 용기만큼이나 그들 방식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현재의 대한학생들.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응원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 학생을 지내온 지금 어른들의 특권이자 조건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학생들이 물려받아야 할 또 다른 역사이기 때문이다.